하나금융투자 리서치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분석실 김태현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따른 아시아 증시 전반의 강세에 동조하여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부의 뉴딜 사업안에 2차 전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주들의 강세가 증시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 6일 이후 처음으로 2000포인트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큰 폭 상승했습니다. 전일 일본 정부는 도쿄도를 포함한 마지막 5개 지역의 긴급사태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48일 만에 일본 전 지역의 긴급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대출금리를 낮게 유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도시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 역시 증시에 상승 압력을 제공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경제 재개 기대감이 이어지며 상승했습니다. 영국은 다음 달 대부분 소매 업종의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독일은 다음 달 유럽 여행 금지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경제 재개 기대감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내 여행자 수, 화물트럭 물동량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시켰습니다. 다만 장 마감북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증시는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크레딧 분석 보고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 중인 신용 스프레드라는 제목입니다. 예, 크레딧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시장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그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안정세로 들어는 섰거든요. 이제 확대되다가 이제 횡보를 보이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같은 신용 채권 내부에서 약간 이제 차별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뭐 회사채 트리플 A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등급 더블 A 플러스 간의 이제 스프레드 갭이 이렇게 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15년 이후로 이제 가장 최고 정도로 벌어졌는데 이게 참 좀 뭐 통상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이게 등급이 하나 차이인데 그렇게 펀더멘탈상 이렇게 괴리가 있는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 그 회사채하고 공사채 간에 뭐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는 공기업하고 일반 민영기업하고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차이가 그렇게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등급 회사채하고 여전채 스프레드도 작년에 많이 이렇게 거의 이제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신용채권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그런 영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좀 이제 차별화되고 있는 뭐 여전채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위 싱글 A 등급의 어쨌든 저기 투자 심리가 뭐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권 펀드에서 원래 이제 그 회사채 AA 이상만 이제 매입하기로 해주던 거를 이제 등급이 이제 하락한 싱글 A까지도 A 플러스까지도 해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주로 하는 SPV 이제 설립도 지난주에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특징이 하는 SPV는 사실상 이 여전채를 뺀 투기 등급을 뺀 대부분의 모든 채권을 다 사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사시 그리고 필요시에 필요한 그 자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그 어떤 그런 방안은 모든 등급, 그러니까 뭐 우량 채권, 비우량 채권 할 것 없이 다 일단은 그 지원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조금 약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용 스프레드가 이렇게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 전망을 이렇게 횡보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스프레드가 이렇게 가리라고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지금 기대하는 거는 사실 좀 욕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만큼의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제 가격을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이제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대응하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월간 ETF 포트폴리오 전략 듣겠습니다. 예, ETF 담당 김은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월간 ETF 포트폴리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알다시피 3월달에 한 차례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미연준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한 거죠. 유례 없이 강력한 그 유동성 확장 정책으로 시장의 방향을 돌려놓는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증시도 이제 반등을 하고 지표가 많이 안정됐지만은 그런데 몇 개는 아직 코로나 예전을 회복하지 못한 지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러입니다. 달러가 이제 3월 중순에 100을 넘어선 이후로 2개월 넘도록 계속해서 100 내외에서 머물고 있는, 다시 내려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다시피 뭐 위안화라든지 한국 원화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위안화나 이 원화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달러 자체가 강하다라고 하는 점. 지금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증시가 반등하면서 위험 선호가 살아나면은 대체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지난 3월달에 경험했던 그 현금 고갈의 공포,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제 그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이 현금 고갈에 대한 공포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미연준은 달러를 매우 과할 정도로 풍족하게 공급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달러에 대한 시장 수요도 이에 못지않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달러 강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는 것과 별개로 당분간은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그런 여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증시가 안정되고 하반기로 가면서 시장 전체가 이제 이 그 위험에 대한 선호가 더 살아난다면은 결국은 이제 달러 약세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는 향후 한 몇 달,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는 달러 강세가 유지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달러 강세가 유지된다. 달러 인덱스가 100 내외를 유지한다고 본다면은 이 투자의 무게 중심은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 신흥국 자체의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자산이 신흥국으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힘든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형 펀드를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향후 몇 달 동안은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 중심의 그 운용 전략이 조금 효과적인 그런 전략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전략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제시하는 그 6월 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잠깐 미국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이머징 비중을 높였었지만은 이번 달부터는 다시 향후 몇 달 동안은 다시 미국 주식의 비중을 포트폴리오 전체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미국 이외의 선진국 그리고 이머징 비중을 소폭 낮추는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배당 투자형 포트폴리오에서도 역시 미국 배당주의 비중을 60% 이상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이머징이나 미국 이외 글로벌은 조금 이제 비중을 소폭 낮추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리서치 자료는 오늘 글로벌 기업 4개의 자료가 발간되어 있는데요. 월마트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 1위 유업과 메이탄 디엠핑 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위 유업 1위 유업은 이제 코로나19 피해 일은 회복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은주입니다. 그 1위 유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은 시장 대치를 하회했고요. 당연히 코로나19에 대한 그 부정적 영향이 좀 불가피했습니다. 매출이 10% 정도 전년비 빠졌고 영업이익은 40% 정도 빠졌습니다. 주요 점유율을 보시면 점유율이 뭐 떨어진 점은 없는데 시장 상황이 대부분 안 좋았던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이 매출 대비 더 빠진 것들은 최근에 이제 조제 분유 쪽에서 경쟁 뭐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좀 비용 투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년의 이제 전망을 보시면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 느는 걸로 지금 경영진에선 가이던스를 줬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5월 기준으로는 이제 작년 수준의 90%까지 매출이 회복이 됐고 6월부터는 이제 100%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전년비 이제 올라가는 모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금 의지는 이제 상저하고의 이제 실적 흐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좀 면역에 대한 이슈들이 면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으로 좀 신제품을 하반기에 좀 많이 내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좀 온라인 채널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쪽 매출을 좀 늘리면서 실적을 개선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하반기 갈수록 좀 부각되는 국면인 반면에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져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좀 조정 심하다 좀 매수하는 관점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한국 기업 그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콜마 B&H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어제 주가가 17% 정도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콜마 B&H가 이제 중국 쪽에 진출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어제 좀 주가가 큰 폭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콜마 B&H의 좀 주요 고객사, 좀 빅바이어 중에 한 명이 이제 애터미라는 이제 글로벌 그 방판 기업입니다. 그 애터미가 원래 올해 이제 중국에서 방판 허가, 직수 허가를 이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국 정부가 좀 이제 허가를 좀 지연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애터미가 좀 경소장 체제로 판매 방식을 좀 선회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내달부터 6월부터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앞서서 그 4월 말부터 중국에서 좀 회원수를 이제 확보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중국에서만 지금 한 300만 명을 확보를 했다고 파악이 되고요. 한국의 애터미 회원수가 350만 명인 거를 감안을 하면 고무적인 수치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애터미 비중이 한 6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점, 회원수가 중국에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좀 흥분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건기식 업체들이 다 실적이 좋습니다만 콜마 B&H도 뭐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국내는 이제 애터미라는 좀 안정적인 고객사를 바탕으로 이제 비애터미 쪽 계속 45% 이상 올해 매출 성장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 투트랙으로 애터미와 비애터미 쪽으로 이제 공장 사이트를 두 군데를 지어놓고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애터미 쪽의 공장 완공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한국에서 이제 수출로 이제 중국의 애터미 수요를 좀 커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올해 좀 실적 가이던스는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중장기 내 중국 내 회원 모집 증가가 계속 가시화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좀 중장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좀 밸류에이션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밸류에이션 좀 조정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메이트한 디엠핑 실적 리뷰 자료가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리서치 문다솜입니다. 메이트한 디엠핑 1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트한 디엠핑은 중국 최대 종합 생활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역성장하면서 컨센서스를 8% 상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급감이 예상이 되었던 푸드 딜리버리 매출이 11% 감소에 그치면서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푸드 딜리버리가 잘 나왔던 이유는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지만 그 자가격리가 장기화되면서 객단가가 QOQ로 한 10%대로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스토어 매출은 여행산업 위축으로 YOY 31% 감소했지만 신선식품 배달을 포함한 혁신사업 매출이 5% 성장하면서 견조했습니다.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12% 상회했습니다. 점포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 같은 지원책 단행하면서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었었지만 판관비를 빠르게 축소하면서 적자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코로나19 사태로 푸드 딜리버리 사업의 가치가 부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 가치를 나타내는 GMV는 715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견조했습니다. 전체 이용자 수도 4.6억 명으로 YOY 9% 증가했고요. 이 중에서 협력업체 수가 610만 개를 기록해서 코로나19 사태에 기인한 유저 이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근본 사태를 통해서 중소형 업체뿐만 아니라 대형 요식 업체까지 사업 구조를 기존 외식 중심에서 배달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메이투안의 협력업체 중 30%의 업체가 배달 주문량이 이미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서 외식 전문 업체 대비해서 빠른 회복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인해서 13.4% 강세 마감했습니다. 메이투안의 최대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최대 푸드 딜리버리 시장인 중국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혁신 사업으로 유의미한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현한 점 고려하면 단기와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인 투자 시각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업 분석 자료로 넘어가서요. 현대, 미포, 조선, KB금융, DNF 순으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무열입니다. 예, 보통 그 선박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선주하고 조선소가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선박이 건조가 되는 기간이 걸리는데 이 건조 기간 동안에 선주가 선박을 빌려주기 위해서 용선 계약을 체결을 하죠. 용선은 보통 화물을 들고 있는 뭐 기업체들하고 선박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절차는 이렇게 되는데 그 미포조선이 아마 다음 주에 수주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선박은 본계약 체결 전부터 용선이 먼저 체결되는 뭐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시황의 강세를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PG 선박이 되고 세척이 되는데 이스턴 퍼시픽 쉬핑이라는 선주가 지금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에 있는 에퀴노르라고는 에너지 기업이 이 선박을 용선 쓰겠다. 아직 본계약 체결 안 됐지만 뭐 이런 용선 계약 체결됐고 이유는 이 선박은 추진 연료를 LPG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LNG 연료뿐만 아니라 LPG를 사용을 하는 뭐 이런 선박 사양이기 때문에 본계약 체결 전부터 먼저 이제 용선을 잡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기업들은 뭐 IMO 규제뿐만 아니라 ESG 강화에 대한 뭐 이런 기업 전략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LNG뿐만 아니라 LPG 연료를 쓰는 선박에 대한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선박 계약 소식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LPG 선박은 미포조선의 또 다른 주력 선박 중에 하나가 되고 전체 중고 선박은 대략 1,500척 가량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포의 영역이 20에서 45K급 선박은 거의 200척 가량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박들도 시차를 두고서 모두 미포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실질은 경쟁 야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포조선의 수주는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KB금융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정욱입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은행주 최선호주로 하나금융하고 신한지주 두 종목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신한지주를 KB금융으로 변경 제시합니다. 저희 이제 타픽은 하나금융하고 KB금융이고요. 그 KB금융 투자금 매수 목표 주가 45,000원 유지하고요. 기존의 이익 추정치를 3.05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 4분기에 푸른생명 인수가 이제 되는데요. 그때 영가 매수 차익이 대략 한 2천억 정도 발생을 하고요. 음해보바 상각이라고 이제 공정가치 하면서 그 환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올해 4분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 5개 분기 동안 매분기 400억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2,400억 정도 이익 요인을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제 일회성 이익이긴 하지만 음해보바 상각은 내년에도 한 2천억 정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은 내년까지는 계속 양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2분기에 캄보디아 프라삭 그 손자회사 편입하면서 매분기 200억 정도 이익 증가 요인이 있고요. 4분기부터 이제 푸른생명 들어오기 때문에 매분기 600억 정도 이익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사의 이제 분기 경상 순익 체력은 계속 레벨업 될 수 있고요. 지금 그 실적 컨센서스가 올해 KB금융 대략 한 2.9조 원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수치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 수치를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 저희가 9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컨센서스 이제 크게 웃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1분기에
순이익이 7,300밖에 안 남아서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었는데 주요 요인이 이제 비이자 부분에서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글로벌 자본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1분기에 손실로 발생했던 것들이 2분기에는 이제 평가 이익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2분기에 이제 실적 우려인으로 보여지던 게 이제 은행 쪽의 사내복지기금 적립 이 규모가 이제 작년에 한 1,0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립이 되면 2분기 실적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전년보다는 이제 큰 폭으로 감소해서 최대 한 7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이익이 이런 이제 비용을 다 상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그 신금투가 라인펀드 고객에 대한 자발적 손실보상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면서 한 700억 정도 2분기에 이제 손익 처리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은행들이 자유보상 방안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KB금융은 은행은 판매가 없고요. 증권 쪽에서 판매가 있었는데 개인 대상 그 환매 연기 펀드 판매 규모는 300억 정도밖에 안 됐고 증권 TR에서도 1분기에 손실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란에서도 다른 은행보다는 자유롭고요. 지금 1분기 실적 쇼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고 PBR, PER 낮은 데다가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 접근 권고드리고요. 그 어저께 그 미국 은행주들이 이제 큰 폭으로 올랐고 시클리컬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경제 얘기의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저희 나라도 아마 오늘 아침부터 은행주 조금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하나금융하고 KB금융 위주로 추격 매수하시는 쪽으로 공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DNF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 담당하는 김경민입니다. 요즘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하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문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DNF는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하는 중소형주인데요. 이제 그 셀사이드 그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좀 매우 적은 종목이라서 저도 한번 이렇게 요번에 자료를 써봤습니다. DNF는 반도체 공정 소재를 공급하고요. 그 중에 저희가 전구체라고 부르는 그런 공정 소재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전구체는 만들기가 매우 까다로운 라면 스프 같은 그런 공정 소재고요. 이제 이 회사도 옛날에 주가가 2만 원 후반까지 간 적도 있는데요. 엄청 빠졌다가 최근에 1만 원을 본격적으로 상회하기 시작한 시기는 올해 5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소외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이쪽도 그 일본 수출 규제 수혜 중긴 하거든요. 근데 수출 규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주로 언급됐던 품목들이 그 불산계 공정 소재였어요. 그래서 불산은 저희가 그 원소 기호 중에 F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불산계로 보는데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슈가 됐던 것들이 뭐 HF, 원액, 뭐 HF 기반의 식가액 그리고 나머지 또 F가 들어간 이런 제품들을 국산화하는 회사들이 먼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회사들이 SK 머티리얼즈 또는 후성, 워닝머트 같은 회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목받았던 기업들 중에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IR에 소극적이라고 알려진 동진세미캠이나 ENF 같은 회사들 이제 이런 회사들이죠. 이미 실적이 좋아진. 그래서 DNF는 일단 국산화 추진 품목이 F 쪽, 그러니까 불산 쪽도 아니고 또 분기 매출이 좋아지긴 하는데 이 숫자를 보시면 또 드라마틱한 개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매출이 146, 152, 162억이니까 좋아지긴 하는데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죠. 그래서 4월까지는 주가가 1만 원 근처를 못 가면서 소외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지금 이제 1만 원은 넘은 상태고요. 우선 2분기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우선 2분기 매출은 이제 2018년도 분기별 최대 매출 수준인 188억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2분기가 계절적으로 1분기 대비는 상대적으로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작년 2분기가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낸드 분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감산을 진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감산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성전자가 지금 낸드 증설을 했지요. 그래서 2019년 말에 시안 지역에 20K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 40K 또 하반기에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20K에서 총 올해 60K 증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설 때문에 DNF가 원래 공급하던 프리커서 중에 HCDS 헥사클로로디실란이라고 불리는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DNF가 원래 잘하는 아이템이 하이케이라는 아이템인데 이쪽은 일본의 아데카라는 회사랑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점유율이 2대 8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 이게 4대 6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올해 한 2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2분기 매출은 이제 과거 2018년도 분기별 매출 최고 수준이었던 188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DNF는 앞으로 분기 매출이 200억 이상을 찍냐 안 찍냐가 관건이긴 한데 일단 2분기는 좋아지는 그림이고 만약에 2분기에 180억 이상을 달성을 하면 3분기는 더 성숙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 분기 매출의 정점인 200억을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NF는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잘 커버하지 않은 기업이었고요. 지난 2년 동안 실적이 또 안 좋기도 했습니다. 그 실적 안 좋아진 그 배경에는 이 프리커서 사업에 신규 경쟁사들이 진입을 했었고 특히 그 중에서 한솔케미칼이 가장 위협이었고요. 그리고 DNF가 중간에 그 이제 골프장 회원권을 이제 관심을 보이다 결론적으로 골프장 운영하는 옥산레저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인수하고 나서 이제 작년에 이 중에서 한 40억 정도는 상각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업황이 조금씩 턴어라운드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을 안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 산업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가 감산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좀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외 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의 증설 그리고 국산화가 불산 계열뿐만이 아니라 나머지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들이 조금 지금 늦어졌긴 했지만 DNF의 실적 성장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산업 분석 자료는 건설, 부동산 섹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건설 최상욱입니다. 어저께 GS건설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그 데이터 센터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12% 넘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건설주들도 다 5에서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전망 자료를 얘기를 할 때 그 자본 투자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본 투자 방향성이 주가에 긍정적이라면은 충분히 사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건설주는 뭐 PER 4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당한 실적 개선이 전년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올해 양원 현금 흐름이 결국 자본 투자로 갈 텐데 첫 번째는 그 보고서에 쓴 대로 외적 성장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어제 GS건설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GS는 연초에도 모듈러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모듈러라는 거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조립식 그런 주택 시공하는 그런 회사를 산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지베스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사업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적 성장용으로 돈을 쓰는 건데요. 건설사 내적 성장은 주택 사업용 필지를 매입하는 거라거나 아니면 올 하반기 민자 SOC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GTX-C를 포함해 가지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런 것들 다 민자화로 발주할 예정인데요. 이런 건설 수주 목적으로 자본 투자를 하고 SPC 설립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건설사들이 내적 성장으로 많이 할 것 같고요. 이 내적 성장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전반적인 이익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제 외적 성장하는 부분이 고성장, 고멀티플을 받는 분야로 가게 되면은 주가 리레이팅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커버리진 아니지만 IS 동사 같은 그런 기업도 최근에는 그 태양건설 같은 폐기물 매립업체를 인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장한 코엔텍이라는 그런 회사가 그 PF 지분 59%가 매물로 나왔는데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외적 성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회사의 그런 자본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지배 구조 또 기업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배당을 늘린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현재 1번, 2번, 3번이 건설주에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하반기 때는 현대건설하고 그다음에 대림산업 그리고 태양건설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뭐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GS건설 이런 건설사 모두 다 투자 재원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확실히 언택트라고 할 수 있지만 컨택트 섹터를 늘린다면 저희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할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간 자료 발표는 다 마쳤고요. 추가적으로 코멘트가 있습니다. 먼저 대덕전자 관련해서 간단히 코멘트 듣고요. 그리고 어제 유튜브 질의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 관련 코멘트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IT 담당 김록호입니다. 그 지점에서 요청 있어가지고 대덕이랑 대덕전자 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분할 이후 재상장이 됐고요. 6,200억 정도로 이제 분할 전 매매 거래 정지가 됐었고, 이게 이제 2,000억이랑 각각 4,000억 수준으로 이제 재상장이 됐는데요. 여기가 이제 홀딩스고 이게 이제 사업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 2,000억에다가 지분 가치가 또 한 1,500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3,500억 정도의 비영업 가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보통 고스란히 다 가치를 인정 안 해주시니까 보통 이제 뭐 세게 보면은 할인율 한 50% 정도 감안해도 한 1,800억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2,000억에서 1,800억 정도 사이면은 크게 주가 하락 없을 거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회사가 4,000억인데 올해가 이제 순이익이 한 450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한 700억 정도 되고요. 보통 이제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PER 10배 정도로 보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5천억까지도 시총이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보면은 7천억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회사 쪽은 저평가 받았으니까 이제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5천억 가까이에서 이제 기준가가 형성이 돼서 상장이 됐었는데 지금 한 7, 8% 빠져 이제 4,500~600억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실적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고요. 저희가 원래 분기 영업이익 200억 정도는 나오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분기가 100억이 조금 안 됐고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QOQ로 증익하는 회사가 좀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상반기 때 적어도 영업이익 400억 정도는 나와야 되는 회사였는데 지금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160, 170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시가총액에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3분기가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된 시점에서 분기 영업이익 다시 200억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 추정상으로는 패키지 기판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좋아서 FPCB 쪽만 지금 돌아오면은 분기 영업이익 200억 다시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시성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실적 좀 끝나고 3분기 실적을 저희가 이제 추정 가능한 시점에서는 다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한 2, 3개월 정도 텀 두고 보시면은 주가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김경환입니다. 어제 게시판에 저희 그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상해나 홍콩 시장 빠지는데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 때 제시해드린 뭐 5G나 소비주, 중국 같은 주식들 어떻게 지금 사야 되는 건지 혹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홍콩 이슈가 이번에 뭐 부각되지 않더라도 하반기 전망에서 시장으로 본다면 최선호 시장은 이제 상해 심천이 있는 그 CSI 300 지수를 최선호 지수로 말씀드렸고요. 본토가 유동성이 좋다. 그리고 MSCI 차이나를 그 중간, 그리고 홍콩을 사실 제일 열에 있다고 사실 원래 말씀드렸었고,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본토가 하반기에 저희 전반적으로 더 좋은 그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시장은 지금 6월 달까지는 그게 본토든 홍콩이든 좀 조정 압력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수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수는 워낙 싼데 전반적으로 중국의 테크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소비주, 뭐 음식료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고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지수 대비해서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개별 업종이나 중국에 관련된 1등주들이 좀 더 과도하게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당연히 뭐 그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면 좋은 매수 기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미중 분쟁에 이제 계속 격전지가 될 수는 있는데 어제 발표했던 자료의 핵심은 홍콩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인정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멸망할 정도의 상황은 절대 아닐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시위의 강도라든지 또 실질적인 어떤 그
파괴력 그리고 또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좀 보도 많이 안 되지만 홍콩 달러 지금 되게 강세입니다. 그리고 돈들 많고요. 그래서 작년에 무역 분쟁인 상황일 때 홍콩 달러 약세인 구간과 완전히 반대고 전체적으로 워낙 지금 싼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괴멸식으로 떨어진다든지 혹은 위안화의 추가적인 약세까지 유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계속 위안화 약세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 드릴 거고요. 일단 시장을 좀 6월까지 째려 보시다가 만약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타이밍이 온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7일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